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이제 곧 베이징에서 양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치협상회의 정협과 전인대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이죠. 전에 듣기로는 이번 양회에서 중국의 언론 미디어들이 보도 통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많은 소식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큰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중국 미디어들도 오히려 해외 미디어들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베이징 대학의 광화관리학원이라는 말하자면 경영대학원 같은 곳에서 교수 8사람이 이번 양회에서 이슈가 될 주로 경제 분야의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사람의 교수들의 의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류차오 광화관리학원 원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 류차오 원장은 이번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주요 과제가 전 요소의 생산성 증가,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 주민소득 소비의 기초작용 발휘 비중 제고, 도시와 농촌의 이원 구조 제거, 중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상위권을 향해서 전진하고 연구개발의 강도를 높여서 기초를 강화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연구개발과 시장 개혁을 추구해서 자원의 최적화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피크와 탄소 중화 근처 시점부터 에너지 구조 및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성장 동력이 전 요소 생산성 향상 쪽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했고 재산업화, 신기초건설, 대국공업,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양반이 한 말은 그대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발언부터는 다른 교수들이 뒤에 지적하기 때문에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몇 마디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발언 내용은 사실 그동안 여러 싱크탱크에서 또는 부처에서 정책 계획으로 조금씩 나왔던 내용과도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들이 일치하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띵샹,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요소의 생산성 증가라는 말을 좀 풀어드리면 현재 중국의 산업 구조로 볼 때 소비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 쪽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쪽으로 가면 시장이 되는 것이고 공급 쪽으로 가면 요소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소라는 것은 자원, 부품, 자금, 인력 이런 생산에 있어서의 투입 요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요소의 생산성 증가라는 말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투입 대비 성과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 이것은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죠. 이제 쌍순환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국내 시장이 성장하고 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의 기초작용 발휘.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소비를 통한 내수 진작을 해야 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이원 구조를 제거한다는 말은 이번 14차 5개년 계획이 있어서의 큰 정책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중국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는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쪽이 있고 또 농촌에 있는 농민들을 도시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중국은 호구제도를 운영해서 농민과 도시민을 엄격하게 분리를 했었죠. 그래서 농민들은 도시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허물고 단계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도시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시와 농촌의 이원 구조 제거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로는 중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상에서 상위권을 향해서 전진하고 연구개발의 강도를 높여서 기초를 증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산업구조에 여러 가지 약점이 노출이 됐죠.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하이테크 기술 제품, 그리고 에너지나 식량 같은 전략적 물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조립 생산 위주로 되어 있던 중국의 산업가치 사슬을 그 가치 사슬상의 업스트림, 그러니까 단순 조립이 아니라 그 조립 대상이 되는 부품, 그 부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요소, 그리고 그 기술 요소를 결정하는 지적재산권, 그리고 그런 기술 요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제조 설비, 이런 것들을 중국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 특히 미국 같은 서방 국가에 의해서 목을 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업의 가치사슬 쪽에서 업스트림 쪽으로, 상류 쪽으로 점점 개발과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같은 대학의 경제정책연구소 부소장 옌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금년도 중국의 수출 지속 여부는 해외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고 후저의 상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분기마다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연간 GDP 성장률은 여전히 8%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옌서는 또 후발 시대에 특별국채, 세수, 사회보장 혜택 이런 긴급한 재정정책들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돼야 되고 역순환 조정된 재정정책은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채무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했죠. 그러면서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넓은 의미의 인플레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버블을 막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발언도 알아듣기가 어렵죠. 하지만 키워드를 이해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먼저 수출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GDP 성장률 8%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점차 하강하겠지만 지금 중국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게 8% 이상의 GDP 성장률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출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긴급 재정 정책의 점진적 정상화라는 말은 작년에 중국 정부가 대량으로 통화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풀렸던 돈을 갑자기 확 거두어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 사이에 너무 통화가 많이 풀리고 이 자금의 흐름이 서민 경제 쪽으로 흐르지를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중국 내에서도 나왔고 이에 따라서 통화를 거두어들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회수를 하면 또다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의견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급격히 풀린 돈을 회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순환 조정된 재정정책이라는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역순환 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순환 주기상으로 불경기에 가고 있을 때 주기에 거슬러서 불경기를 호경기로 바꾸는 다시 말해서 돈을 팍 풀어대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시행이 됐던 통화 완화 각종 경기 부양 정책 이건 역시 급격히 중지하면 안 되고 점진적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조금씩 거두어 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 채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통화 정책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전환해야 된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임을 아실 수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단 한 가지 메시지. 지금까지 갑자기 엄청나게 푸른 돈을 갑자기 엄청나게 회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의미의 인플레에 더 관심을 가지고 버블을 막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는 말은 현재 중국의 상태가 통화는 풀려서 마구 투입이 되고 있지만 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 파동 같은 것 때문에 일부 식품의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기타 공산품들의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대량으로 푼 자금이 민생 경제로 들어가지를 않고 모두 엉뚱한데 인프라 건설 토목 공사라든가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자금을 확 회수를 하면 오히려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또는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플레 상황,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으로 가 있는 자금을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뽑아내야 된다. 이런 말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옌서 교수의 주장은 현재 풀린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면 또는 급하게 회수하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폭락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아직 물가는 오르지 않고 있으므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돈을 천천히 거두어 들여라. 이런 의견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견을 들어보죠. 지난 1월 말에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는 고표준시장 체제 건설행동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쪼우리안 부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발전 구도는 상품 시장에서 요소 시장까지 중심을 확대해야 되고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까지 수평적 통합 등을 해야 돼서 소위 시장화의 쌍중심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안으로 저우리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 개혁에 있어서 적합한 항목들을 지방관료들의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을 하든지 또는 개혁 실적에 대한 순위를 매기든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와 동시에 압박감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혁신을 하게끔 장려를 해서 먼저 혁신을 하고 먼저 허가를 하고 그래서 먼저 시도하고 그래서 먼저 혁신한 지방정부가 먼저 성과를 얻어내는 그렇게 해서 수혜 효과를 받는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우리안의 발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표준시장 체제건설 행동방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행동방안은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5개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면적인 시장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실시입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의 협상 결과 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이 자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줌과 동시에 어떤 산업은 진입이 가능하고 어떤 산업은 진입이 불가능한지 과거와는 달리 네거티브 리스트제를 도입하기로 했었죠. 그것은 못 들어가는 산업 분야만 블랙리스트로 지명을 해놓고 그게 아니라면 뭐든지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꾼 것이죠. 외국 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중국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진입을 불허하는 리스트를 제외하면 다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전면적 시장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적인 토지 요소의 시장화 배분을 추진해서 노동 요소의 순차적인 흐름을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도 키워드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경영적인 토지 요소의 시장화이라는 말은 바로 농촌의 집체 소유의 토지가 대상인데 과정은 복잡하지만 아무튼 지방정부가 이 농촌에 있는 땅을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오는 말 노동 요소의 순차적인 흐름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농촌에 있는 땅을 어딘가 기업인에게 판매를 하면 그곳에 창고를 짓든 공장을 짓든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인적 요소가 들어오게 되겠죠. 인적 요소의 새로운 흐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도시 또는 대도시 이런 도시들을 제외하고 조건을 갖춘 도시들은 호적 접근 연한에 대한 동성화 누계 상호 인정을 실시한다. 죄송합니다. 실시한다라고는 하지 않고 실시를 모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는 초대도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 예를 들어 시안이라든가 우한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아닌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민과 도시민으로 분리되어 있는 행정체계와 신분제를 점차 통합해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앞서도 거론해둔 이야기이죠. 왜 호적 접근 연한 동성화라는 말이 나오느냐면 여기서 동성화는 동성, 같은 성, 같은 도시 그러니까 농촌에 있다 도시로 들어오더라도 도시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거고 도시에 있다가 농촌으로 가더라도 농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대우를 하는 이것을 이제 동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왜 이런 말이 생기느냐면 중국이 원래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직장도 당에서 배정해주고 집도 당에서 배정해주고 농지도 당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건 아니었죠. 그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얼마나 성과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급하기도 하고 순서를 정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10년을 살고 있다가 도시로 오면 도시에 막 태어난 아기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면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농촌에 내가 10년을 기여를 했으니까 도시에 와도 해당 도시에서 10년을 기여한 사람과 적어도 동등하거나 유사한 대우를 해달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려면 해당 도시가 재무적으로도 좀 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좀 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하기가 힘든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구비한 도시들에 한해서 아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잘 방법을 모색해 봐라 라고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상시 상장 폐지 메커니즘을 수립한다라는 지침입니다. 이것은 아마 한국에 계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할 내용인데요. 중국이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서 단행한 여러 가지 큰 개혁 조치 중에 하나가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상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건도 많았지만 단순히 실적이 좋다고 해서 상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회 그리고 정부에 잘 보이고 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만 상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러므로 상장만 하면 거의 특혜성으로 큰 돈을 벌게 되는 이제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런 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이나 어려운 조건을 걸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다 주식을 등록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입니다. 이렇게 개도서도 다 주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오죽자는 기업들도 다 주식시장으로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리한 기업들을 폐지시킬 수 있는 상시 상장 폐지 메커니즘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등록제로 전환을 하느냐? 이것은 저의 중국의 선택이라는 책에 길게 잘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사물 인터넷 산업기지와 사물 인터넷 기술 활용 시범도시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사항은 굳이 해설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다섯 가지가 고표준시장 체제 건설 행동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지침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재정 자립도가 되어 있고 기술과 자본이 집중이 되는 곳에서는 이런저런 사업을 하기가 쉽겠지만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열악한 지방, 외국 기업은 올 생각도 하지 않는, 그리고 국내 기업도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지방에서는 너무나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우리안이 말하고 있는 쌍종심화라는 것은 상품 시장에서 요소 시장까지의 중심 확대, 이게 하나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까지의 수평적 통합,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 나왔던 공급망의 업스트림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과 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최종 조립 생산만 하고 있는 경공업 위주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중심이 아주 얕은 산업 구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듈, 부품, 핵심 기술, 원천 기술, 제조 설비 이런 것까지 다 구비를 하게 되면 중심이 깊은 산업,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금년부터 도입할 쌍순환 경제, 사실상 내순환 경제는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사실 어느 부분을 중국이 하고 어느 부분을 외국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다르죠. 미국과 서방의 억제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시야에 넣을 것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 글로벌 산업망 전체의 가치 사슬을 고려해가지고 여기서 중심을 깊게 만드는 공급망을 통합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저 같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원천 기술 확보 이런 말을 쉽게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원천 기술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하는 말씀이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